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군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7급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가 좋은 가을인데 그 가을까지도 공부 놓지 않고 쭉 달려오셔서 시험까지 치르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이제 뭐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휴식과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직 7급만 치르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지방직 7급 시험도 같이 치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게다가 우리가 내년에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분석 강의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직 7급 시험 관련해 가지고 잠깐 총평 드리고 그다음에 각 문항별로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2024년도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여요. 우리가 국가직 7급 시험은 25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25문제 중에 사실 대부분은 기본적인 주제,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단답형 문제는 7급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1번 문제부터 한 8번 문제까지 아주 쉬운 난이도의 뭐 단답형 문제들, 뒤쪽에도 뭐 실적주의나 직업공문제처럼 기본적인 문제들이 사실 대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이 분명히 까다롭긴 했지만 그런 문제들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난이도가 하가 아니라 대부분은 난이도가 하인 문제들이었지만 난이도가 중이나 상의 문제들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들은 쉽진 않았어요. 이 6문제 정도는. 그래서 그 6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득점을 하였는가, 거기에서 이제 고득점의 향방이 좀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3문제 정도까지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직 7급은 4점씩이니까요. 한 88점 이상이면 행정학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난이도 하의 문제들도 철저하게 분석은 하긴 하겠지만 이 난이도 중과 상의 문제들,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되셔야 합격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트렌드랑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게 지역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한 주제든 낯선 주제든 행정학은 항상 다른 표현들과 다른 문장들,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선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주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3가지의 문장과 한 문장이 이제 결이 다르다면 그런 문장들에 좀 의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 선지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읽고 판단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문장의 모순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행정학은 예를 들면 체제 이론에 대한 하나의 글에서 따오는 문제이고, 정책평가의 활용이라는 그 글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열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글 안에서 그 문장들 간의 모순점을 발견해내셔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들을 탑재하신 다음에 새롭게 출제된 문장들을 읽고 판단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라는 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에 대한 행정학적 감각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행정학적으로 어울리는가, 아니면은 이 표현은 어디 다른 법률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실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난이도 중의 문제 중에 공직자윤리법의 문제를 좀 살펴드릴 때 그게 국가공무원법의 그 목적조문하고 섞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이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서 출제된다라는 출제 논점을 일단은 탑재를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표현과 공직자윤리법의 표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행정학적으로 갈라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소양이고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의심해보고 지식들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이런 것들을 요새 행정학에서 원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준 출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은 난이도 조절은 잘 된 것 같고요. 난이도 조절은 잘 된 것 같고,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학습 가이드로서 내년에 시험을 치르시는 구급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요새 시험은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로 변별을 하진 않아요. 이해 기반 학습,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그 이해도를 기반으로 문장을 읽는 시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기반 학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문장의 모순이라든지 표현에 대한 행정학적 감각이나 지식들을 융합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개념서를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도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전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들 열심히 분석하시고 기존의 핵심 개념들 열심히 반복하시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문제풀이 훈련, 양질의 모의고사 훈련 같은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신 분들, 특히 7급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한 달이 채 남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식의 범위를 넓히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출된 주제들에서 출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장과 약간 이제 구석에 있는 주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정보들을 읽고 판단하는 충분한 실전 훈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적용하는 훈련들을 남은 한 달 동안 충분히 하시고 지방직 7급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고 구급 준비생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 그리고 실전 훈련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난이도와 출제 빈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요 출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한 문제밖에 사실상 출제가 안 돼 있고 뭐 인사나 다른 부분들은 좀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출제이긴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행정학은 6파트가 골고루 출제된다라고만 생각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 지금은 뭐 조직이 한 문제 나왔지만 뭐 다른 때는 인사가 뭐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출제 영역은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인 데이터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19문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문제에서는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상과 중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이제 3문제 이상은 맞춰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별력 있는 점수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과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지엽적인 지식을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읽고 판단할 수 있는가, 새로운 문장을 읽고 이 모순되는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표현들에 대한 감각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문과 시험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읽고 판단하는 것들, 이게 행정학 시험에도 뭐 국어나 영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항상 확인을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총평을 마치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난이도 하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물론 분석은 하겠지만 강약 조절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윌슨의 규제 정치론에서 수입 규제 나와 있죠? 수입 규제 하면은 바로 고객 정치를 사실은 골라내셔야 됩니다. 사실 바로 고객 정치를 골라내셔야 되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이 규제를 했을 때 편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비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국내 수입 업체들이 좋아하게 되겠죠. 국내에 이제 업체들이 좋아하게 되겠죠. 국내에서 수입 업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내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편익은 국내 업체들에게 집중이 되게 된다. 수입이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수입이 막히게 되는 것이니까 국내 업체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것이고 비용은 이제 수입이 안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비용은 국민들에게 분산이 되게 된다. 이렇게 집중과 분산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때는 집중되는 쪽에 보시라. 집중이 편익이 된다면 편익이 쏠리게 되는 고객 집단의 정치가 발생한다. 해서 고객 정치를 잘 골라내시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65%밖에 안 되네요. 1번 문제여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1번 문제는 조금 긴장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정답률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수입 규제하면 고객 정치가 바로 떠오르시기는 하셔야 되니까요. 어쨌든 1번 문제는 그렇게 좀 출발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9급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일 텐데 수단적인 가치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갈라내라는 논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출제된다라는 거 인지를 해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둘 중에 이제 본질적인 가치들을 잘 걸러내시면 되니까 누가 봐도 본질적인 형평성이나 뭐 공익성
2번 선지의 공익성, 3번 선지의 형평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본질적 가치이니 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이것을 대체적으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분 좋게 풀어내셨을 것 같고요. 정답률도 사실상 뭐 거의 90%라면 대부분은 다 맞춰내셨을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3번 문제도 이제 예산의 원칙과 예외, 이것도 좀 복잡하게 내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예산의 고전적인 원칙들이 있고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 예외들을 잘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데, 고전적인 원칙은 예산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원칙들인데 좀 풀어놓고 있는 것들이 예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우리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용이라는 것은 목적을 상호 융통하는 거잖아요. 예산의 이용은 목적의 상호 융통이다. 장관안끼리 목적을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상호 융통이기 때문에 목적의 상호 융통이라 하면 정해진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한정성 원칙의 예외. 우리가 예산의 이용이나 예산의 전용 같은 것들이 바로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라는 거. 이건 뭐 너무 간단한 출제 포인트니까 4번 선지를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뭐 준예산 같은 것들 그런 걸 확인을 해 두시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이니까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아니고 사전 의결을 잘 받는다라고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번 선지의 통일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이렇게 연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두어들여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일성의 원칙은 일반 회계만 존재해야 된다. 근데 특별회계나 기금도 존재한다라는 건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산 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상 수연 전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입대체 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중의 일부, 이 중에 전대차관이 출제가 된 것이니까 암기 포인트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이제 7급 준비생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맞춰내셨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다시 한번 기본기지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하위 정보 모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정책 네트워크 유형 중에 하나이고, 하위 정보 모형은 3명의 플레이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회, 뭐 상임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또는 의회의원, 그리고 행정부처, 이익집단, 이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정부, 의회, 그리고 이익집단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안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끝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정성은 이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폐쇄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폐쇄성에 집중한다면 철의 삼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라는 것은 하위 정부하고 같이 쓰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철의 삼각은 폐쇄적인 측면에, 하위 정부의 폐쇄적인 측면에 집중했을 때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위 정부 모형은 중립적인 표현이고요. 철의 삼각 모형은 폐쇄적인 모형이다. 둘은 같은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이것도 뭐 9급이든 7급이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정부 모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우리 기본적인 주제이죠. 이런 것들도 9급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내부 통제가 나오면은 외부 통제하고 비교를 해두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별다른 말이 없이 외부 통제랑 외부 통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 내부 통제는 행정부 안에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들, 외부 통제는 행정부 밖에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외부 통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라는 것은 정부 조직을 통한 통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정부 조직, 행정부처 안에 있는 감사원이라는 정부 조직의
통제 방안, 이것이 바로 내부 통제가 되겠고요. 반면에 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은 외부 통제의 전형적인 방식들이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죠. 사법부는 행정부처 밖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국회는 입법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부처 밖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 역시도 행정부처 밖에 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니까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이제 쭉 8번 문제까지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5번 문제까지 잘 살펴봤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고요. 이 정치행정 이원론은 당연히 이원론하고 비교하는 포인트가 출제가 되겠죠.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은요. 이 이원론은 기존의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둘로 구분하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하면 되고 행정은 단순하게 집행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은 능률적인 집행과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과 비슷하다. 그런 논리 구조를 확인을 해두신 다음에 이원론과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잖아요.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둘로 구분하지 말고 이제 행정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 정치에서 하는 가치 판단이나 그리고 뭐 결정 같은 것들, 정책 형성 같은 것들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지를 쭉 보시면은 이제 결이 다른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3번 선지가 되고요. 3번 선지 보시면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기능, 이런 이제 정책 형성 기능의 강화로 인해서 기능적 행정학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 형성 기능이나 뭐 사회 문제 해결 기능, 그런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번 선지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읽고 결을 판단해 두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 극복을 위한 반역관주의다. 이렇게도 당연히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선지 보시면은 반역관주의라는 것은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분리되면서 뭐랑 비슷해진다? 관리와 경영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일원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아주 잘 구성된 문제예요. 아주 잘 구성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탄탄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원론과 일원론을 비교하는 뭐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잘 구성된 문제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투사의 오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게 뭐 선지로는 가끔 출제되었는데 단독으로는 처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의 오류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 투사의 오류는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나를 투사해가지고 더 좋은 점수를 주는 오류를 뜻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대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나의 불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나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투사하는 투사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사의 오류도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분명히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또 출제가 되었고요. 이 주제도 항상 이제 개념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고 투사의 오류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신공공관리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죠. 신공공관리론 나오면 무조건 맞춰내셔야 되고요. 행정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 신공공관리론 하면은 시장 중심 행정개혁이다. 시장 중심 행정개혁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시장 중심 행정개혁과 일맥상통하는 문장들을 잘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마치 시장처럼 기업처럼 운영하자. 그래서 시장처럼 기업처럼 성과에 의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를 다시 잘 해보자.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그리고 수익자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이 수익자 부담 원칙도 시장의 방식이잖아요.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은 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거 조세하고 비교를 잘 해두시고요. 조세.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사람과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는 방식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조세는 비용을 내는 사람이, 조세를 내는 사람과 이걸 가지고
어떤 편익을 얻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잖아요. 비용과 편익의 절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낸 만큼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세의 성격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성격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두셔야 되겠죠. 어쨌든 둘을 비교했을 때 조세라는 것은 정부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은 시장의 영역이니까 이 신공공관리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마치 기업과 시장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4번 선지는 분절화의 축소 그리고 조직 구조의 통합과 조정.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분절의 축소는 독점적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독점보다는 시장에서는 분권이 중요합니다. 여러 선택지들이 있어야 경쟁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절화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 구조의 통합이나 어떤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분권화가 중요하다. 분권화. 시장 중심 행정개혁은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권화가 되어야 우리가 선택도 가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도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시장의 느낌들을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자신 있어 하는 주제이니만큼 정답률이 아주 높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기분 좋게 푸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9번 문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9번 문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7급 행정학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문제들이 이제 연달아서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시험장에서도 여기서부터 약간 긴장하셨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9번 문제 정답률도 꽤 낮은 편이었거든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정답을 그래도 고민하셨겠지만 2번 선지를 찍으셨을 것 같고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뤘던 논점이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정책평가의 종류와 활용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일단 3번 선지, 4번 선지는 체크를 하셨겠죠. 여기 총괄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평가이고요. 항상 이 평가는 평가의 시점이 중요하니까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집행 후에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총괄평가가 되고요. 총괄평가는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효과성이나 능률성 같이 다각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이제 인과관계도 같이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성 검토라는 개념은 예비평가를 뜻하고요. 이렇게 미리 평가하는 미리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고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3번하고 4번 선지는 제껴내셨을 거예요. 명확하게 제껴내셨을 것이고 시험장에서도 1번, 2번 선지에서 고민을 하셨겠죠. 자, 근데 1번 선지는 아마 처음 보셨다면 판단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2번 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요 비용 편익 분석은 뭐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해가지고 비교하겠다. 결국 우리가 비교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단위를 이제 딱 고정해 놓고 비교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식은 어떤 가치는 강조하지만 어떤 가치는 가져가지 못한다? 능률성은 강조하죠. 능률성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형평성이나 민주성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 비용 편익 분석에서 항상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보시면 정책의 능률성을 측정하는 거는 아주 좋죠. 기본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이 능률성을 체크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 되니까요. 근데 이 대응성은 아니잖아요. 대응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성과 좀 일치하는 개념이고요. 시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응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능률성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빈출되는 표현이긴 한데 아마도 대응성이라는 것에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번 선지를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2번 선지는 명확한 오답으로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1번 선지가 좀 아리까리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 평가가 내부 평가도 있고 외부 평가도 있는데 이 내부 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내부 평가는 기관 내부의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외부 평가는 바깥에 뭐 외부의 어떤 뭐 컨설턴트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뭐가 더 높은가? 이것 좀 판단해 보라라는 논점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정책학 원론이라는 정정계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책학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이고요. 이 9번 문제 마찬가지고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재들을 참고해서 보통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때 요 논점을 한번 출제를 했거든요. 혹시 이제 동영 시즌 1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면 정책평가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책평가의 활용. 이 주제에서 제가 요 1번 선지 한 번도 뭐 출제가 되진 않은 논점이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그게 기억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평가는요. 평가자하고 활용자가 일치할 때, 평가자와 활용자가 일치할 때 이럴 때 활용도가 높다라고 봐요. 이럴 때 활용도가 높다.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외부 평가는 바깥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평가자와 그 평가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주체가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가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조직 내 일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관료들이 외부 평가를 막 신뢰하진 또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활용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내부 평가는 내가 평가해서 내가 활용하는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포인트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뤘던 논점이니까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번하고 2번 선지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시험장에서 정답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 선지는 지엽적인 논점이죠. 요거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주제거든요.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3번 선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1번, 2번, 4번 선지는 명확하게 제껴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런 문제 정답률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1번하고 2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우리 하향식 접근법은 결정 다음에 집행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향 접근법이겠죠? 후방향 접근법은 상향식이고요. 이게 집행에서 결정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반면에 하향식은 결정 다음에 집행 그대로 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전방향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그리고 정책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향이겠죠. 현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상향의 논리 구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 모형 중에 적응적 집행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범원의 적응적 집행 이론. 이 적응적 집행 이론의 논리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통합 모형에서는 상향과 하향을 결합하게 되죠. 그중에 이 적응적 집행 이론에서는 우리가 집행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 사업과 집행 조직인 지방정부가 상호작용이 있어줘야 되겠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통합 모형에서의 상향식 논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리 구조가 어쨌든 통합 모형에서 바라보는 상향식 측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향식 현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이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쉼표 다음에 이 표현은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상향식 접근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이고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이해하는 것은 목표가 중요하다고 보는 위에서 결정된 목표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하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향과 하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새로운 문장들을 가지고 좀 출제를 한 그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3번의 메틀랜드는 통합 모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것이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고지협재관이잖아요. 고지협재관. 이 고지협재관 5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자와 그리고 집행자 간의 상관관계에서 누구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것이다? 집행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자가 결정하고 집행자가 수단도 다 선택하는 것이고 거꾸로 결정자에게 설득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은 그런 느낌의 문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자들이 일단 개괄적이지만 정책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결정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자랑 협상한다.
그러니까 결정자들이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자랑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둘의 힘이 엇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의 힘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둘의 힘이 엇비슷한 우리가 결정자와 그리고 집행자의 힘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권력관계 어떤 권력관계나 서로 갖고 있는 자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중간에 있는 협상형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협상형. 이 문장은 협상형에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이 5가지를 비교하셨을 때 중간에 있는 협상형이 결정자랑 집행자의 관계가 비슷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순서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드리지만 고전적 기술 관료형에서는 결정자가 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쭉쭉쭉쭉쭉 집행자에게 조금씩 권한의 위임이 들어가다가 마지막인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이제 아예 집행자가 훨씬 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선지 제끼고 이제 3번 선지 정답을 잘 골라내시면 되는데 이 3번 선지는요. 이 주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온 주제는 아닌데요. 선지로 한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이거든요.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이고요. 요거 제 이제 기본서 보시면은 그 통합 모형 주제에 실려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은 여기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해서 집행 사항을 4가지로 구조화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시험지나 빈 연습장이나 대체적으로는 시험지에다가 또는 해설지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적절한 공간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옆에다가 한번 살짝 적어볼게요. 우리 요 매틀랜드라는 학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해서 특정 집행 사항을 4가지로 구조화하였고요. 그 중에 2가지가 하향이고 그 중에 2가지가 상향이기 때문에 통합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일단은 2가지 기준을 이렇게 적어보시면 위쪽에가 갈등입니다. 위쪽에가 갈등이고 갈등이 낮은 상황이 있고 높은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모호성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모호성.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호성이 낮은 경우도 있고 모호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정책 목표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정책 목표에 대한 모호성이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집행의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갈등도 낮고 목표의 모호성도 낮은 경우죠. 이럴 때는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적인 집행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적인 집행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하향식으로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목표의 모호성도 없기 때문에. 반면에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고 모호성도 굉장히 높다면 이럴 때는 갈등을 봉합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집행을 한다면 상징적으로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겠다. 상징적으로 정도는. 그래서 이때는 상징적인 집행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죠.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요. 갈등도 심하고 모호성도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는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잘 비교해 두시고 제가 이따가 묶어드리겠지만 이게 하향식 집행과 좀 가깝고요. 이게 상향식 집행과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목표가 모호하진 않지만 갈등이 좀 심각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좀 집행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집행. 그래서 갈등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정치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자, 반면에 갈등은 낮지만 목표의 모호성이 좀 심할 때는 이때는 실험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험적인 집행.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한 게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이에요.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 이렇게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렇게 2가지. 이렇게 2가지가 대체적으로 하향식 집행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하향식 집행이고 아래쪽에 있는 2가지는 반대에 있는 상향식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호성과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인데 모호하지 않으면은 하향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모호하다라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먹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상향식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은 아직까지 단독으로 나온 적도 없고 선지로도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노출이 되었고 정답 선지로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연습해 두시면 좋겠다. 우리가 1개년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서 조금 더 노출되는 것들, 새롭게 나오는 것들 중요도 판단해가지고 연습시켜 드리려고 1개년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잘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좀 연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잘 살펴봤고요. 이 문제도 잘 출제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체제 이론의 단독 문제도 독특하기는 해요. 우리 체제 이론은 대체적으로 단독 문제로는 출제가 되진 않는데 출제가 잘 되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제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그리고 안에 있는 문장 간의 연결 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정답은 또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제 이론 하면은 뭐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 접근법 생각하셔야 되죠. 환경 접근법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체제 이론은 환경 접근법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이론이잖아요. 옆에다가 제가 그림 한번 좀 그려보자면 우리 데이비드 이스턴의 체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투입이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바깥에서 투입이 정치체제나 행정체제로 들어오죠. 정치체제나 행정체제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투입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깥의 환경이니까 이 투입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적절한 정책이나 예산과 같은 산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출이 투입으로 환류가 되는 것이고요. 피드백이 들어가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체제 이론은요. 항상성과 관련된 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본다. 항상성과 관련된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게 이 체제 이론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뭐 그런 시도를 체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겠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뀐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번 선지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은 문장인데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 구조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선지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1번하고 2번 선지의 결을 가지고 한번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선지도 한번 가보시면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투입이라는 것이 바깥의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환경이 행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산출이 이루어지고 이게 또 투입에게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균형이 중요하고 항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환경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변하고 그것이 다시 투입으로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3번 선지에 보시는 것처럼 체제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을 강조한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이 체제 이론은요. 균형과 항상성을 강조합니다. 균형과 항상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투입들을 받아들이고 산출이 또 투입으로도 연결되는 환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그런 이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3번 선지는 1번, 2번, 4번 선지하고 또 결이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체제 이론의 특징과도 어울리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장들로 다 출제가 되었지만 체제 이론 단독 문제도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장들과 3번 선지의 결이 다르다라는 거, 체제 이론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행정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잘 찾아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제 이론 단독 문제도 앞으로 출제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느낌도 잘 갖고 가시고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두세요. 되셨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험지 기준으로는 다음 페이지고요. 우리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입니다. 사실 1번 선지의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비목적적 적응이라는 것이 기출된 표현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요 문제는 정답률이 낮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1번 선지가 좀 아리까리 하셨더라도 2, 3, 4번 선지는 쉽게 맞춰내셨을 수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2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하다. 이것은 최종 모형이 되겠죠. 드로어의 최종 모형이고 회사 모형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정책 결정은 하나의 우연한 현상이래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겠어요? 뭐 대체적으로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라보겠죠. 혼합주사 모형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결합이다, 그렇게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번하고 3번 선지 중에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항상 앨리스 모형은 1모형, 2모형, 3모형의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조직 과정 모형은 2모형이 되고요. 두 번째 모형이 되고, 우리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느슨한 연합체다. 이들 간의 어떤 갈등의 준해결이나 표준 운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는데 합의된 정책 결정을 위해서 타협을 시도한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독립적인 어떤 사람들 간의 협상과 타협과 흥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를 보는 건 몇 번째 모형이 되겠어요? 세 번째 모형이 되겠죠. 관료정치 모형. 그러니까 관료정치 모형하고 조직과정 모형을 비교하라라는 가장 고전적인 그런 출제 논점이었는데, 아마 좀 새로운 문장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타협을 시도한다, 흥정을 시도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타협과 흥정과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형이 아니라 세 번째 모형에 가까운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선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그냥 그 현상에 적응을 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체에 목적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의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제한적 합리성의 기준을 두고 있고, 이 자체가 무슨 명확한 목적을 갖고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요 변수만 유지할 뿐이죠. 주요 변수만 유지하는 것이고, 이 목적 없이 그냥 주요 변수만 그때그때 유지하는 적응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비목적적 적응이라는 표현을 합리 모형하고도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이거 제한적 합리성과 반대되는 합리 모형.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명확하겠죠.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골라내는 것, 그걸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 없이 단순히 적응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제한적 합리성과 관련된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춘된 표현은 아니지만요, 저 표현을 합리 모형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골라내시면 좋겠고, 아마도 현장에서 1번하고 3번 선지에 고민은 분명히 되셨겠지만, 이렇게 3번 선지는 조직과정 모형과 관료정치 모형의 비교가 되겠구나,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상적인 합리 모형에 반대되는 말이 적혀 있으면 적절하게 맞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하시는 연습들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이것도 정답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았어요. 어쨌든 1번 선지에 이 표현은 이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 보시는 분들 잘 갖고 가시고, 저 표현은 합리 모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훈련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 파트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또 않았거든요. 이 13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예산제도에 대한 흐름이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품목별 예산제도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순서대로 우리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재앙이죠. 통제재앙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제지향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통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도 용이할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 권한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부를 의회가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상한선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품목별로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런 것들만 심의를 잘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 심의가 용이하고 거기에 따른 통제도 용이해지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적절하게 잘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통제지향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운용이 되다가 이제 정부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단위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단위 원가를 곱해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도출을 해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업무 단위에다가 단위 원가를 곱하면 사업별 예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품목별 예산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제도이고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인데, 문제는 항상 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측정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업무 단위와 단위 원가를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항상 측정이 곤란하다. 성과의 측정이나 업무 단위의 선정이나 단위 원가의 계산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곱해가지고 예산을 계산해낸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계산이 용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이 성과가 강조되는 행정학의 대부분의 주제들에서 강조되는 문제점이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계획예산제도가 되죠. 이 계획예산제도는 여기에서도 뭐 이제 성과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전략기획하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의사결정의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권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총체주의이기 때문에 이 목표 설정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적절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예산제도에서 운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인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획예산제도에서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1970년대에는 신공공 관리론과 맞닿아 있는 영기준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보자 이렇게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적절한가, 결론의 적절성 이것도 한번 좀 판단을 해두시면 되겠죠. 행정학은 항상 이런 논리 구조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주고요. 이 전제 조건이 옳은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고 이게 옳다면 이 결론으로 적절하게 이어지는 것인가, 이 논리 구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 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가능성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잘 구성된 문제예요. 다 새로운 문장들을 가지고 기본기를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행정학의 출제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문장들을 읽고 고민해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읽어보시는 연습들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집행은 통제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죠. 신축적인 유지 방안들의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고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선지에서 예산의 전용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예산의 이용하고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우리 전용은 세한과 목 간의 상호 융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용은 이렇게 이제 묶어두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장관한 간의 상호 융통이고 기관 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7급에도 이미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용과 이용을 비교하는 가장 고전적인 출제 포인트였고 자, 그리고 니은 선지도 되게 반가운 논점인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막 노출이 되지 않다가 이제 노출이 된 예상되는 논점이죠.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 사전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기는 원칙적인 그런 이제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은요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가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미리미리 예산 요구서에 태워가지고 국회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 이런 것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사고 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 이월은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명시이월하고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선지 제끼고 디귿리을을 잘 골라내시면 되겠죠. 우리 디귿선지의 예비비는 비상금이고 예비비는 비상금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상한 금액이다. 이건 역시도 국회 의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리을선지의 예산의 이체는 국회 의결은 필요 없죠. 이것은 기재부가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 예산의 이체는 특히 정부 조직의 변경이 생겼을 때 그 예산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출제 논점은 아니지만 각각의 신축적인 유지 방안들이 국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확인을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도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정답은 1번 선지로 바로 나오셨겠지만 2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 다 처음 보는 문장들이고 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요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 장에게 맡겨놓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려있는 사업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기관이임 사무는 뭐랑 비교하셔야 된다? 단체 위임 사무랑 비교를 잘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관이임 사무는 누구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단체 장에게 위임이 들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체 위임 사무라고 따로 분류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를 비교하는 포인트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오답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이제 2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무를 배분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배분해 줄 때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배분을 해줘야 된다.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배분을 해줘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원칙도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들도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원칙들이 옆에 달라붙어 있는 설명과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읽고 판단을 해두시는 게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2번 선지나 3번 선지 문장 다 처음 나온 거잖아요. 다 처음 나온 것인데 각각의 문장들이 효율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가, 포괄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선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뭐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우리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부터 출발해야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말이 되잖아요. 적절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원칙은 비용을 줄이자라는 원칙입니다. 비용을 줄이자라는 원칙이고 사무를 배분해 줄 때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배분을 해주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비용 절감되면서 효율적일 수 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효율성의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들 용감하게 판단하시고 평소에 판단하는 연습들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새로운 문장 읽고 연결하는 연습들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의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가 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포괄성의 원칙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사무를 배분해 줄 때요, 개별적으로 자잘자잘하게 배분하지 말고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좀 배분을 해주자. 그게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은 이렇게도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배부받은 사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의 가장 기본기는 종합성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종합성의 원칙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배분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도 이제 일치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1번 선지가 명확한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높기는 했는데 1번 선지도 아리까리했다면 2번하고 3번에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셨을 것은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행정학은 처음 보는 문장이 출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문제들에서 시간 세이브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평소에 연습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치사무 나오게 되면은 어떤 관리감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중앙정부는 이렇게만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감독이고 우리 소극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위법한 내용이고 그리고 위법한 내용에 대한 감독이고요. 사전적으로는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식의 감독은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 감독과 합법성이 소극적 감독의 범위에 포함되겠구나. 이건 역시도 적절한 판단을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잘 출제된 문제이고요. 잘 출제된 문제이고 정답은 잘 골라내셨겠지만
2번하고 3번 선지가 행정학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식의 새로운 문장을 보시고 연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에 대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답률이 뭐 굉장히 높았던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인데 가져가실 것들은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2번 선지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정직과 관련된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중징계입니다. 우리 중징계는 파해, 강, 정까지잖아요. 파면, 해임, 강 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사유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정직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봉 조치가 별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감봉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적용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감봉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셨고 그리고 이제 1번 선지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제 정직에 해당하는 의결이라고 이제 묶여져 있는데 이번 선지에서도 힌트를 준 것처럼 이게 바로 중징계 의결입니다. 중징계 의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해강정이라는 중징계 의결 중일 때, 요 의결 중일 때 이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를 문장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직위해제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장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서는 중징계 의결 중일 때 직위해제를 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되셨고 3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강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가 강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잠깐 아랫계급으로 내려놓았을 때 강임이라는 것은 여기 뭐 징계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임은 징계는 아니고 뭐 신분 보장이나 징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징계가 아니다라는 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거 강등하고 비교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겠고 강임은 내가 일시적인 조치로서 잠깐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처럼 이런 사유 때문에 뭐 내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잠깐 아랫직급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과원이 된 경우나 그리고 이런 사유 때문에 과원이 된 경우나 그리고 내가 동의해가지고 잠깐 내려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강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강임은 여러 상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이고 징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면 바로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임이라는 것은 파면하고 항상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 둘의 공통점은 강제 퇴직된다라는 것인데 해임은 3년간 공무원이 못 되고요.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못 되죠. 일단 요거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요 해임은 모든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5년인지 3년인지도 중요하고요. 원칙적으로 해임은 퇴직급여 감액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은 2분의 1이 감액되죠.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감액되지만 해임은 퇴직급여,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의 감액에 불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해임을 받게 되면 연금은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할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인데 이것도 분리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얼마가 감액돼요? 4분의 1이 감액되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해임이 됐다면 이때는 8분의 1만 감액이 되게 되죠. 꼼꼼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선지도 잘 출제된 문제이고요. 공부할 수 있게 출제를 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파면과 해임 잘 비교하시고 5년인지 3년인지 연금의 감액에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임이라고 할지라도 감액되는 경우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도 잘 살펴봤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번 문제 규제 유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투입 규제 그리고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세 가지 비교하는 포인트 많이 연습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입 규제랑 관리 규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자율성은
투입 규제가 낮다라는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투입 규제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자율성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수단과 특정한 투입에 대한 기술과 행위 같은 것들을 완전히 규제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투입 규제는 관리 규제에 비해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 관리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각각의 관리 단계마다 피규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정부가 인증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비교 다시 한번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번 선지에서의 성과 규제가 바로 투입 규제하고 비교되는 포인트고, 이 투입 규제의 자율성이 낮은데 성과 규제는 자율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성과 규제는 달성 수준을 정하고 이것의 달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요거 이상으로는 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것이 성과 규제가 되고요. 이 이상으로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이 이하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범위에서는 내가 어떤 수단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투입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가 자율성이 더 높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 규제랑 성과 규제 두 가지 비교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3번 선지에서 우리가 직접 규제랑 자율 규제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주체에 따른 구분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뭐 단순한 것이고,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이고, 자율 규제는 피규제자인 민간이 규제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괜찮고, 그리고 4번 선지의 네거티브, 포지티브는 뭐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자율성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부등호를 이렇게 쳐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만 금지하는 것이고요.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것이니까 둘 중에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네거티브 규제가 더 높다. 자, 이 문제도 뭐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특히 이 투입 규제와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이 포인트로는 또 오랜만에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활용하시면 이 주제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죠.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정답률이면은 변별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읽을 때의 감각이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실 여기 나와는 네 가지 선지 중에 이 첫 번째 1번 선지에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요.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조문 중요하니까 공익과 사익의 이익 충돌을 방지한다. 요건 오케이. 요건 이제 괜찮은데,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의 나머지 조문들, 여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 그리고 여기 달라붙어 있는 요 내용,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직자윤리법에서 특별히 보고 들어가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각의 조문들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어울리는가, 때로는 이 공직자윤리법은 항상 다른 법률들하고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섞여 있진 않을까? 그런 이제 비교도 잘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여러 가지 뭐 이해충돌 방지 제도들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법률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고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풀이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좋은데 두 번째 줄에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한다. 여러분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립이라는 것을 보고 어느 법이 먼저 떠오르셔야 되냐면 국가공무원법이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국가공무원법.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요. 이 국가공무원법의 1조의 목적조문에 이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동하도록 확립하는 것이다. 그게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조문을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조문과 섞어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도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법률들이 비교가 들어간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섞어놓은 문장들이나 섞어놓은 제도들을 구별하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시험장에서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훈련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맞춰내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약간 우왕좌왕하셨다면 다른 선지들을 골라내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조문을 섞어가지고 출제를 한 것이거든요. 뭐 그런 포인트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있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의 모든 조문을 다 보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조문들은요. 공직자윤리법의 첫머리에 있는 뭐 2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것인데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니까 읽고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어울릴 법한 내용인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2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은 국가가 공직자가 이렇게 이해충돌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국가의 의무적인 조항들도 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적절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용감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3번 선지를 좀 오답으로 많이 고르셨던 것 같은데 3번 선지는 사실은 고르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공직자 관련된 제도이고 퇴직공직자 물론 취업제한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취업제한제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행위제한제도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그러니까 퇴직공직자가 재직자들에게 뭐 부정한 청탁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라. 재직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도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 3번 선지는 이제 뭐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를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요.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그런 조문이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선지에서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건 알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도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도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지만 공직자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적성을 확보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절하게 들어갈 법한 그런 이제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험장 가시면은 처음 보는 조문은 무조건 나온다. 이런 문제처럼 그럴 때는 이 조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연습들 많이 해두셔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 조문이 반드시 들어갈 법한 그런 논리구조가 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2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는 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갈 법한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1번 선지에서의 두 번째 문장은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섞어놓았다.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조문도 공부는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이니까 9급에서도 한번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의 1조에 공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포인트도 공무원 현장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공익은 들어가지 않고 민주성과 능률성이 들어간다. 그렇게도 제가 이제 말씀을 기본 강의 시간이나 여러 군데서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번 선지에서는 이렇게 목적 조항도 섞어서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항상 법령은 다른 법령들과 특히 이 공직 공무원의 어떤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은 다른 법령들과 섞어가지고 출제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을 하셔야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고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번 문제부터 22번 문제까지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네요. 에너지 조절을 잘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뭐 1조 국가공무원법 1조의 내용도 좀 살펴봤지만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이제 별도의 문제고요. 거기 이제 공무원의 복무나 관련된 의무 관련된 내용들을 잘 묶어가지고 출제를 한 것이고 이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집단행위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뭐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배원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외적으로 단체 행동까지 가능하죠. 집단행위도 가능한 것이 예외적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노조 같은 데서 섞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도 굉장히 높았던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친절하고 공정한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3번 선지에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때는 누구의 허가를 사전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대통령의 허가를 사전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4번 선지 청렴의 의무이고요. 당연히 사례나 증여나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특히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가 없겠다. 청렴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국가공무원법도 이렇게 별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능하다.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지식을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번 문제도 좀 재밌는 문제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선지일 텐데 행정학의 특징이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선지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해두셔야 되는 선지였고 1번 선지가 좀 뭐 아리까리 하셨을지라도 2번, 3번, 4번은 너무 다 기본적인 지식들이었기 때문에 소거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번 선지 가보시면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 모형은 바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부 의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어쨌든 정부 의제랑 공중우제를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우리 공중우제는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대 정도만 형성된 것이고 이 이후에 정부우제로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하게 밝힌 문제. 이것은 공중우제가 아니라 정부우제다. 이렇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흐라우와 바라츠, 여기선 바흐라크라고 표현을 했네요. 뭐 어쨌든 간에 바흐라우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론이죠.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주의로서의 무의사결정론이고 이 무의사결정론은 정책의제 설정 관련해가지고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거론하게 하고 불리한 이슈는 전혀 거론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폭력과 테러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됐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제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번 선지에 이제 요 표현, 호그우드와 권이라는 학자, 호그우드는 가끔 출제되는데 권이라는 학자는 처음 출제됐겠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학자들 출제됐을 때 사실 이 학자가 초점이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내용에 집중을 잘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건데 정책 문제의 성격이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할 때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에 호소할 때 둘 중에 뭐가 더 정책 의제화가 더 쉬운가? 여러분들 한번 판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포인트들이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도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공중의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뭐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 지식을 잘 걸러내시는 것도 이 문제를 푸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식 기반으로 기본적인 지식들은 잘 제껴내시고 판단하실 것들은 용감하게 판단하시라. 이게 행정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우리 실적주의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우리가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역관주의랑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는 시험 통해서 들어오는 실적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주의는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다. 논리구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들어오게 되면 공정하게 그리고 능력을 검증받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실적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을 또 지켜줘야 되는 것도 실적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 구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장들을 판단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게 되죠. 시험 기회는 누구나 치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이 보장된 사람들, 능률성 제고할 수 있고요. 신분 보장을 통한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은 공정성과 안정성으로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가치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도 연결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문장이 나왔을 때나 시험이 어떻게든지 나왔을 때 다 읽고 판단을 해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내가 들어와 가지고 신분 보장을 쭉 받게 되면은 시민들이 나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뭐랑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다? 역관주의랑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역관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성이나 대응성은 강화되는 그런 이제 임용 제도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당 중심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갈아치우면서 관료도 갈아치워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실적주의보다는 역관주의에 가깝다. 항상 실적주의랑 역관주의를 비교하면서 출제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도 입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는 실적주의랑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되는 직업공무원제이고요. 이 직업공무원제에서의 직업은 신분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장기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분보장이고요. 이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유리하고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이 유리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직업공무원제의 특징들과 키워드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3번 선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폐쇄형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문성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강조한다는 것을 3번 선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내가 직업으로서 어떤 공무원을 하는 것이니까 직업의식을 고무시킨다.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한다. 젊은 인재를 임용시켜가지고 장기간 근무하도록 만든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한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해야 신분보장을 해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업공무원제 특징과 각각의 문장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22번 문제도 괜찮은데 이제 23번, 24번, 25번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어요. 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답률이 한 65% 정도 되기는 했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1번에 앤더슨 봤을 때 그리고 4번에 엘코크 봤을 때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엘코크는 지방자치론에서 나오는 주제거든요. 7급 지방직의 지방자치론. 근데 최근에 엘코크가 행정학 시험에 조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9급에서도 옳은 선지로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문제풀이 훈련 같은 데서 한번 끼워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적절하게 좀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잘 해두셔야 되냐면 앤더슨을 봤을 때는 모르시겠죠? 이 학자는 모를 거예요. 넘어가셔도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했대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2번과 3번에서 승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라이트랑 로즈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라이트는 세 가지 유형 중에 중첩 권위 모형, 이게 바로 상호 의존한다라는 표현이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셋이서 상호 의존한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협의를 이루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중첩권위 모형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잘 표현해주는 문장입니다. 읽고 적절하다 판단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선지의 로즈 하면은 여러분들 로즈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자원을 교환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상호 의존한다. 이 로즈의 그 이론의 명칭이 권력 의존 모형입니다. 권력 의존 모형. 이 권력 의존 모형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교환하면서 게임을 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옆에 있는 설명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배인 모형이라는 것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모형이라는 건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로즈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로즈는 한번 적어보자면 중앙정부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존재하는데 둘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의존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배인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로즈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3번 선지를 골라내시면 되는 아마 문제는 그렇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 엘코크의 모형을 좀 더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문제 통해서 이제 잘 더해두시면 되고요. 엘코크가 이 지배인 모형을 강조를 해요. 지배인 모형 그리고 동반자 모형 세 가지 모형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다가 대리인 모형까지 더해두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한 사람이 엘코크가 돼요. 이 셋을 비교하는 게 지방자치론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정학에서도 이제 옳은 선지 정도로는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그 지배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잘 들어가 있지만
약간의 자율성은 있어요. 한 세모 정도?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위에서 부여한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마치 지배인처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반자 모형은 국가도 자율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도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관계는 상호협력적이고 대등하다라고 보는 모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분류이고요. 대리인, 지배인, 동반자 이 순서대로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코크의 모형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라라는 정도로는 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좀 해두시면 좋겠고 충분히 기출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에 앤더슨 한번 가보시면 이 앤더슨은 어디에서도 좀 발견을 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냥 지식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앤더슨은 정부 간 관계 모형의 초기 학자입니다. 초기 학자이고 이 주제를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정부들이 있는데 연방정부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는데 모든 정부의 형태들이 관계를 맺고 있더라. 이렇게 초창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체계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 정부 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행위의 총체이다. 이렇게 정부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좀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지 정도로는 확인을 하시고 뭐 다음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트와 로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엘코크도 비교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도 확장을 잘 해내시면 문제는 잘 풀어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되셨고 2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드워드의 기술 분류가 처음 단독으로 출제가 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이제 선지의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도 공부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페루랑 톰슨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드워드도 세 가지 기술을 비교하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은 여기도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기술의 복잡성이라는 근거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기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기술을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이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가 대량 생산 기술, 이게 두 번째로 제시가 되는 기술이고 그리고 4번 선지의 연속 공정 생산 기술, 이게 세 번째로 제시가 되는 기술이에요. 이 순서대로 기술의 복잡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 대량, 연속 공정 이 순서대로 기술의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단위 소량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고 복잡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구조로도 가장 단순한 정도의 유기적인 구조로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은 자동차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적인 구조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잡성이 더 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복잡성이 강해지면서 이것도 유기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 사람의 이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은 기술에 따라서 어떤 구조도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황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특성들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런 특징들에 맞춰가지고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2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우리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은 그냥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굳이 문서로 할 필요도 없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만드는 기계적인 기술인 대량 생산 기술은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특성과 기계적인 특징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선지에서는 1번하고 2번을 묶어가지고 대량 생산 기술과 그리고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을 비교했을 때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은 조금 더 느슨하고 그리고 수직적 분화도 낮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기적인 특징과 기계적인 특징을 비교해가지고 조직은 아무래도 느슨하고요. 수직적 분화가 높으면 기계적인 구조인데 낮은 수직적인 분화의 특징을 갖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번하고 2번 선지를 묶어가지고 3번 선지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번, 2번, 3번 선지를 활용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기술의 복잡성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이렇게 단위 소량 생산 기술에서 대량 생산 기술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의 복잡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누구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어요.
관리자도 중요해지겠죠. 우리 1번 선지에서 보시면 이때는 관리자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단 말이에요. 문서로 할 필요도 없고 구두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반면에 대량 생산 기술부터는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고 연속 공정 생산 기술에서는 더 강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할 때마다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것은 전체적인 선지 구성상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 내용도 이제 지식적으로 갖고 가셔도 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견하는 포인트들 발견을 해내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도 이제 단독으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급에서는 톰슨도 한번 출제되었고 우드워드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네요. 페로는 많이 출제되겠지만 우리가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톰슨과 그리고 페로뿐만 아니라 우드워드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출제되었을 때 맞춰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는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개년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였고 아마 채점하고서도 약간 의아하셨을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이 문제는 낚시하는 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내시고 마무리를 지으셨을 것 같은데 딜런의 원칙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이번 선지를 가지고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좀 치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 보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딜런의 원칙은 우리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는 대등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는 대등한데 주정부가 왜 연방정부랑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면 주정부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연방정부랑 대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딜런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굉장히 제약되는 거죠. 자율성이 굉장히 제약된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약되고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선지에서 이제 무엇을 물어본 것이냐면 지방 정부의 권한은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다? 연방이 아니라 주에서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좀 장난을 쳐놨네요. 그래서 이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연방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지방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잘 고쳐놓으시고 다시 한번 딜런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두셔야 되냐면 이 딜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약하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두시면 돼요.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은 1번 선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네요.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는 지방정부를 강조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선지니까 적절한 선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4번 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지역사회에서 뭔가 헌장안을 만들고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지지한대요. 이것도 무슨 결의 문장이에요? 지방정부를 강조하는 결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4번 선지는 우리 지방자치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홈룰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홈룰제도라는 건 한번 제가 좀 적어드리자면 이 홈룰제도라는 것이 자치연장제도이고요. 자치연장제도이고 이 자치연장이라는 것, 특히 이 헌장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운영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헌장은 원래 이제 주정부가 부여를 하는 것인데, 주정부가 부여하는 것인데, 이 자치헌장이라는 홈룰 제도는 스스로 그 헌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든다. 그리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치헌장으로서, 헌장 중에서도 자치적인 헌장으로서 홈룰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 홈룰 제도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딜런의 원칙하고는 결이 다르겠죠. 그런 결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게 1번하고 4번 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지방정부에서 뭐가 역관주의가 나타나서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한다? 딜런의 원칙이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장은 반대말이 되겠죠.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어떤 것과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딜런의 원칙하고 어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 3번, 4번은 문장의 결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우리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주장들은 무엇인가 갈라놓고 보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번, 3번, 4번은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 이번 선지에서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지방정부는 연방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한다라는 지식적인 포인트도 확인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국가직 7급 시험에 대한 분석 강의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을 적절하게 연습하시고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내년도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논점이나 지식들과 관련된 문제가 혹시나 다시 출제가 되거나 활용이 된다면 맞춰내실 수 있게 그렇게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수업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